안녕하세요. 저는 어느덧 예순을 바라보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참 부러워요. 시댁이 뭐라고 하면 바로 연을 끊는다고 하던데 저 땐 그게 쉽지 않았거든요. 이혼보다는 도주를 선택했던 어려운 시대였죠. 오늘 저는 제가 도주를 해야 했던 이야기, 그리고 다시 돌아가야 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강원도 작은 마을에서 세 자매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큰언니는 공부를 잘해서 일찍 간호사가 되어 서울로 올라갔고, 작은 언니는 20살에 옆 동네 부잣집 아들하고 시집가 일찍이 어린 저만 덩그러니 집에 남아 있었죠. 당시 아버지는 과수원을 하셨는데 매년 사과 농사를 열심히 일궈서 남은 세 식구를 담당하셨죠. 그래도 막내딸이라고 엄청 예뻐해 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먼 훗날 나이가 들은 후에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았을 정도니까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뭘 할까 고민이 많았어요. 공부는 언니들만큼 못했고, 그렇다고 집에서 놀 수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대학을 졸업 후에 동네 은행에서 직원을 뽑는다기에 시험 봤는데 붙은 거예요. 그때만 해도 여자가 은행원이면 안정적이고 단정한 선망의 직업이었거든요. 그만큼 흔한 직업이기도 했지만요. 우리 막내가 농협 다닌다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다 좋겠다며 부러워해. 혼처도 줄을 설 거야. 엄마가 이렇게 자랑스러워 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막상 일을 해보니 특별할 것 없이 하루하루가 똑같았지만 나름 안정적이고 보람도 있었어요. 가끔 할머니들이 아이고 우리 손녀 같아서 예쁘네 하면서 사탕이나 과자 주실 때면 기분도 좋았고요. 그렇게 몇 년이 흘러 20대 중반으로 들어서던 해 봄이었어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엄마가 뭔가 들뜬 표정으로 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막내야, 큰언니한테 전화 왔었다. 이번 주말에 집에 오겠대. 왜요? 무슨 일 있어? 좋은 일이지 뭐. 너도 이제 시집갈 나이잖아. 아, 또 선본다는 얘기구나 싶었죠. 그전에도 몇 번 선을 봤는데 다 마음에 안 들어서 거절했거든요. 주말이 되고 친정으로 언니 둘이 함께 찾아왔어요. 막내야, 이번엔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큰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옆에 있던 작은 언니도 거들었죠. 맞아. 시내에서 전파상 한다는데 장사도 잘 되고 무엇보다 성실하고 사람이 참 순하대. 또 선보라는 거야? 난 아직 결혼 생각 없다니까. 뭐가 생각이 없어. 벌써 조금 있으면 30 다 되는데. 이 동네에서 너보다 늦게 시집가면 다들 노처녀라고 수군댄다. 결국 저는 언니들 성화에 못 이겨서 바로 다음날 선을 보기로 했어요. 동네 찻집에서 만나기로 해서 기다리는데 그 남자가 들어오더군요. 그래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고요. 저는 사실 동네에서 만나면 너무 구수하거나 너무 순박한 남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키가 훤칠하게 크고 하얗고 단정한 인상에 말도 조근조근 잘하는 남자더라고요. 무엇보다 저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하는 게 느껴졌어요. 은행에서 일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뭐가 대단해요. 그냥 동네에 있는 은행인걸요. 아니에요. 요즘 같은 때 안정적인 직장 다니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저도 아직 어려서 그런지 뭐든 쉽지 않네요. 겸손하게 말하는 게 호감이 갔어요. 말은 그렇게 해도 꽤나 성실하게 살고 있는 것도 좋았어요. 언니들한테 들었을 땐 그 사람이 하던 전파상이 시내 중심가 건물에 있어 장사도 꽤 잘 된다고 했거든요. 그 시절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카세트 같은 거 고장나면 다들 전파상 찾아갔으니까 먹고 살만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몇 번 더 만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렸어요. 그 사람은 제 퇴근 시간 맞춰서 은행 앞에 기다렸다가 집까지 데려다주고 주말엔 시내 구경도 시켜주고 가끔은 맛있는 거 사주면서 만남을 이어갔죠. 그땐 참 행복했어요. 이 사람이라면 평생 함께해도 좋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만나기 시작한 지 석 달쯤 됐을 때였나? 어느 날 저녁 먹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당신 한번 보고 싶어 하시는데 시간 되면 이번 주말에 집에 한번 올 수 있을까? 벌써? 우리 아직 그런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알아, 좀 이르단 거. 근데 우리 어머니는 몇 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줄곧 혼자 계셔서 많이 외로워하시거든. 사실 어릴 적부터 날 거의 혼자 키우다시피 하셨고 그래서 내가 누구 만나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 당신만 괜찮으면 가볍게 식사 자리 한번 마련하고 싶어. 그 말 듣고 뭔가 짠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느라 그리고 지금까지 아들 키우느라 얼마나 외롭고 고생하셨을까 싶어서요. 순진했던 그 당시에 저는 결국 제안을 승낙하고 다음 주말에 그 집을 방문하기로 했죠. 토요일 오후에 남편이 데리러 와서 시댁으로 갔어요. 보니까 생각보다 큰 한옥집이더라고요. 대문 들어서니까 시어머니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나이는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셨는데 단정하게 차림과 한껏 올린 머리가 인상적이었죠. 어머, 이게 누구야?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어쩜 이렇게 예쁘고 복스럽게 생겼지? 그래도 첫 만남부터 되게 살갑게 맞아주셔서 긴장이 좀 풀렸어요. 밝고 쾌활한 분 같아서 다행이다 싶었죠.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상다리가 부러질 것 같은 밥상을 차려놓으셨더라고요. 갈비찜에 잡채, 각종 전이랑 나물 반찬까지도요. 대접받는 기분 제대로였죠. 많이 먹어. 젊을 때 잘 먹어야 나중에 애기 낳고도 고생 안 해.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시는데 처음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시는구나 싶었어요. 친정이 어디라고 했지? 동네 이름이 뭐야? 여기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에요. 아, 거기 공기 좋고 물 맑은 데잖아. 좋네. 부모님은 뭐 하시고? 과수원 하세요. 사과 농사하고 계세요. 그래? 부모님 두 분 다 건강하시고? 나이는 어떻게 되셔? 형제는 몇이나 되니? 네, 건강하세요. 저희는 세 자매인데 제가 막내예요. 언니 둘 다 시집 갔고요. 그러자 어머니가 눈을 반짝이면서 물으시더라고요. 언니들은 애를 몇이나 낳았어? 아들이야, 딸이야? 큰언니는 아들 둘 낳았고 작은 언니는 딸 하나, 아들 하나 낳았어요. 이번엔 어머니 표정이 확 환해지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래? 자식 잘 낳는 집안이구나. 우리 집안도 대대로 자손이 번창했거든. 물론 지금은...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지더니 남편이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옛날 얘기는 그만하시고 과일 좀 드세요. 후식 드셔야죠. 근데 그때부터 어머니는 계속 절 관찰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밥 먹는 양, 젓가락질하는 모습, 앉은 자세까지 다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친정 어머니는 몇 살에 첫애 낳으셨어? 언니들은 몇 살에 시집 갔고? 어머니는 20대 초반에 큰언니 낳으셨고 언니들은 그쯤 비슷하게 해서 시집 갔어요. 그럼 승연이 너도 빨리 시집 가야겠네. 여자가 늦으면 애 낳기 힘들어. 몸이 좀 약해 보이는데 보약은 먹니? 그땐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는 은근슬쩍 제 출산 능력을 떠보고 계셨던 거예요. 시집 오면 우리 집에 같이 살았으면 해. 보다시피 우리 집이 좀 크잖아.
이 큰 집에서 나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적적한지 몰라. 며느리 들어오면 말벗도 되고 좋지.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로 혼자 사신다며 어머니는 연신 외로움을 토로하셨어요. 남편은 어머니 옆에서 계속 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그럼요, 당연히 모시고 살아야죠. 이런 말만 반복했고요. 아마 그들 머릿속엔 전부 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 사람이 물었어요. 우리 어머니 어때? 좀 부담스럽진 않았어? 사실 그렇긴 했는데 마음은 좋으신 분 같아. 근데 결혼하면 정말 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해? 아이, 당연하지. 어머니 혼자 두고 어떻게 나가 살아. 나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 말 듣고 저는 오히려 이 사람은 진심이다, 정말 효자구나 싶었어요. 당시엔 어머니가 좀 부담스럽긴 했지만 나쁜 사람 같진 않았거든요. 무엇보다 남편이 정말 가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서 이런 사람이면 나도 잘 챙겨주겠지 싶었죠. 그 후로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어머니가 빨리 손주 얼굴 보고 싶다 라며 엄청 서두르셨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결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데 너무 급하게 하는 거 아니냐 라고 걱정하셨지만 전 이미 마음이 기울어 있었어요. 급하게 하다 보니 결혼식도 소박하게 치렀어요. 그래도 그날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어머님도 우리 며느리가 제일 예쁘다 라며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셨고요. 결혼하고 나선 곧바로 시댁에 들어갔죠. 처음엔 나름 괜찮았어요. 시어머니가 이것저것 챙겨주시고 맛있는 것도 자주 해주시고 아침마다 우리 며느리 잘 잤니? 하면서 안부도 물어봐 주시고요. 근데 문제는 결혼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시작됐어요. 며느리야, 이거 먹어. 임신하면 입덧 심하다는데 미리 몸 좀 보호해놔야지. 어머니, 저 아직 임신한 것도 아닌데요. 아직이 뭐야? 결혼했으면 빨리 애를 낳아야지. 특히 첫애는 꼭 아들이어야 해. 우리 집안 대를 이어야 하잖아. 첫째 다 키우고 둘째 곧바로 준비해야 해. 셋 정도가 기본이었으면 하고. 그렇게 매일 아침 한약 따려주시고 좋다는 음식은 다 해주셨어요. 처음엔 그 정성이 고마웠는데 점점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매일 저렇게 아이 얘기를 하시니까요. 애를 원하는 건 알았지만 노골적으로 바라시니까 부담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특히 이상한 건 미신을 많이 믿으시는 거예요. 오늘은 손 없는 날이니까 이불 빨래 해야 해. 그래야 애가 잘 들어선대. 며느리야, 북쪽 보고 밥 먹으면 복이 들어온대. 특히 아들 복이. 문턱 밟으면 안 돼. 조상님들 노하시면 애기 못 가죠. 처음엔 그냥 어르신이니까 그러시겠거니 했는데 점점 그게 심해지더라고요. 제사 때도 조상님들 노하시면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 라며 새벽 3시부터 일어나 음식 장만하라고 하시고 매달 초하루마다 절에 가서 불공 드리자고 하시고요. 어머니, 저도 일 다니는데 매번 절에 가긴 좀... 일이 뭐가 중요해? 애 낳는 게 더 중요하지. 부처님한테 빌어야 아들 낳지. 남편은 그런 어머니 곁에서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어머니. 라고만 반복했어요. 정말로 말 잘 듣는 인형처럼 말이에요. 가끔 제가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라고 물으면 어머니가 원래 그러셔. 다 우리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야. 참아줘. 결혼 초기잖아. 라고만 했죠. 남편은 정말로 아내까지는 챙기지 못하는 어머니만을 위하는 효자가 맞았던 거예요. 그렇게 결혼하고 6개월쯤 지나니까 시어머니 압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아직도 소식이 없니? 좀 이상한데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시간이 좀 더 필요한가 봐요, 어머니. 원래 계획한다고 해도 바로 가지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뭐가 필요해? 젊을 때 빨리 낳아야지. 나이 들면 애 낳기 힘들어. 내가 아는 병원 있으니까 가보자. 남들은 곧바로 가시는데 이상하잖아. 남편도 거들었죠. 여보, 어머니가 걱정하시잖아. 검사라도 한번 받아보자. 혹시 무슨 문제 있으면 빨리 치료해야지. 하는 수 없이 병원에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이번엔 그럼 남편 문제인가? 라며 남편도 검사 받으라고 하시고 정말 그 몇 달 동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직장에 출근해도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집에 오는 게 싫어질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월경이 늦어지고 몸이 안 좋기에 혹시나 해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와 해봤거든요. 근데 정말 임신이 맞더라고요. 임신으로 오랫동안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어요. 드디어 시어머니 잔소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도 있었고요. 저는 그 소식을 남편한테 먼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기 생겼어. 정말? 정말이야? 남편이 저를 꼭 안아주면서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바로 시어머니께 달려갔죠. 어머니, 저희 아기 생겼어요. 시어머니가 날아갈 듯 기뻐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손주. 드디어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가. 며느리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정말 기쁘신지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시고 좋다는 건 저에게 다 사다 주시고 정말 극진하게 대해주셨어요. 마치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죠. 매일 우리 손주 잘 크고 있니? 입덧은 안 하니? 하며 물어보시고요. 저도 참 순진해서 그게 절 위한 관심인 줄 알고 어머니의 변한 모습에 다시 마음이 녹더라고요. 그러다 병원 검진 날 남편이랑 같이 갔어요. 시어머니도 따라오시겠다고 했는데 겨우 말렸죠. 근데 병원에서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보시더니 눈을 크게 뜨고 다시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간호사를 부르시더라고요. 이것 좀 봐. 내가 잘못 본 건가? 왜 그러세요, 선생님?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제가 불안해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문제가 아니라 축하드립니다. 새쌍둥이에요. 네? 새쌍둥이요? 믿기지 않아서 멍하니 화면을 봤어요. 정말 3개의 작은 심장이 팡팡팡 뛰고 있더라고요. 자연 임신으로 새쌍둥이는 정말 드문 일이에요. 10,000명 중 1명꼴도 안 됩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이건 복권 당첨보다 더 귀한 일이에요. 간호사들도 다 몰려와서 구경하고 우와, 대박이다. 뉴스에 나올 일이네. 사모님 정말 대단하세요 하면서 축하해줬어요. 저도 남편도 너무 놀라서 한동안 말이 안 나왔죠. 병원에서 나오면서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 한 번에 셋이나...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러게, 손주 보고 싶다고 그렇게 난리였는데 한 번에 셋이니까 엄청 기뻐하시겠다. 친정에 전화했더니 저희 부모님도 언니들도 다들 난리였어요. 뭐? 새쌍둥이? 우리 막내가? 어머, 세상에나, 신문에 나올 일이야. 힘들겠다. 몸조리 잘해야 해. 큰언니는 당장 가서 도와줘야겠다 라며 휴가 내겠다고 했고, 작은 언니도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축하해 하면서 벌써부터 아기용품 사겠다고 법석이었죠. 다들 축하하면서도 걱정해 주더라고요. 이제 시어머니께 말씀드리는 일만 남았죠. 전 어머니가 무척이나 좋아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희가 새쌍둥이래요. 한 번에 셋이나. 근데 시어머니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시더라고요. 기쁨이 아니라 충격, 아니
공포에 가까운 표정이었어요. 뭐? 3개? 한 번에 3개를? 네, 의사 선생님이 정말 드문 일이라고 축복이라고 하셨어요. 자연 임신으론 거의 기적이래요. 시어머니가 휘청거리시더니 의자에 주저앉으셨어요. 이게 무슨 3개라니. 이게 무슨 징조야? 말도 안 돼.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손주가 한 번에 3이나 생긴다는데 좋은 거 아닌가요? 넌 모르겠지만 예부터 한 번에 많은 영혼이 내려오면 집안 기운이 약해진다고 했어.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으면 오히려 화가 된다고. 이건 분명 불길한 징조다. 불길한 징조야.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 인생이 지옥으로 변하기 시작한 거죠. 어느새 동네 사람들도 소식 듣고 다들 몰려와서 축하해줬어요. 아이고, 이 집은 완전 복 터졌네요. 한 번에 3이라니 기가 막히네. 텔레비전에도 나올 수 있겠는데. 이런 말들 하면서 부러워했죠. 근데 유독 시어머니만 반응이 다른 거예요.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안방에 불을 안 켜고 어둠 속에 앉아 계셨어요. 제가 말을 걸자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옛날 우리 동네에 쌍둥이 낳은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이 완전 풍비박산이 났어.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고 어머니는 암에 걸려 죽고 쌍둥이 중 하나는 교통사고로. 어머니, 그건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에요.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우연? 이게 다 하늘의 뜻이야.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내리면 화가 되는 법이라고. 넌 젊어서 모르지만 세상 일엔 다 이유가 있어. 남편은 옆에서 조심스럽게 어머니, 요즘 세상에 무슨 그런 미신을 하다가 시어머니 무서운 눈빛에 말을 삼켰어요. 넌 조용히 있어. 네가 뭘 알아? 내가 50평생 살면서 본 게 얼마나 많은데.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불안해하셨어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향 피우고 절하시고 절에 가서 스님께 물어보겠다. 유명한 무당 찾아가서 굿이라도 해야 한다. 조상님들께 제사를 크게 지내야 한다. 온갖 이야기를 하셨죠. 제가 배가 점점 불러올수록 시어머니의 불안은 더욱 심해졌어요. 밥상에서도 젓가락 하나 떨어뜨리면 불길해! 라고 하시고 까마귀가 울면 재수없어! 라고 하고요. 심지어 제가 왼발부터 문턱을 넘으면 왜 왼발부터 넘어? 오른발이 복 들어오는 발이야! 가뜩이나 복 없는 집안으로 몰락했는데 너까지 말썽이냐? 라고 소리치셨어요. 제가 더는 못 참겠어서 대체 왜 이러시냐고 그만 좀 하라고 하면 이렇게 대답하셨죠. 그 많은 것들이 뱃속에서 서로 기운을 빨아먹고 있을 거야. 한 놈은 약하게 나올 수도 있고 한 놈은 병신으로 나올 수도 있어. 제대로 된 아이가 나올까? 어머니, 병원에서 검사할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다 건강하대요. 걱정 마세요. 의사가 뭘 알아? 눈에 보이는 것만 아는 사람들이지. 영혼의 무게는 못 재잖아. 도무지 말이 안 통했죠. 이미 자신만의 생각에 너무 갇혀 있어서 다른 누가 말해도 듣지 못하실 것 같았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 그저 저 혼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밖에 없었죠. 새쌍둥이나 되다 보니까 일은 일찍이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덧 임신 7개월쯤 되니 배가 정말 엄청나게 나왔어요. 만삭인 다른 산모들보다도 훨씬 컸죠. 걷기도 힘들고 숨쉬기도 힘들고 앉아있기도 누워있기도 전부 다 고통이었어요. 조산 위험이 있다고 해서 병원에선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것마저도 못마땅히 하셨어요. 병원비만 축내고 있네. 옛날엔 밭에서 일하다가도 애 낳고 바로 또 일했는데 요즘 여자들은 너무 나약해. 일은 또 왜 그렇게 빨리 그만둬가지고 셋이나 키우려면 부지런히 벌어도 모자라겠구만. 남편은
어머니, 새쌍둥이는 정말 위험해요. 조선하면 큰일 나요. 라고 했다가 또 혼났죠. 위험한 줄 알면서 왜 그런 씨를 받았어? 처음부터 조심했어야지. 이게 다 제가 자초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지만 아마도 여전히 시어머니는 제가 새쌍둥이를 임신한 것 자체를 제 잘못으로, 제 죄로 여기시는 것 같았어요. 이런 취급받으며 태어날 저의 아이들이 불쌍할 뿐이었죠. 근데 더욱 서러운 건 계속 그렇게 세뇌식으로 불길하다, 불안하다, 기운이 안 좋다는 말을 들으면서 남편도 점점 어머니 편을 든다는 거였어요. 왜 하필 이 아이들이 우리한테 왔을까? 셋을 한 번에 키우려면 돈도 많이 들 텐데. 차라리 차례대로 나왔으면 좋았을까? 계속 이런 말을 혼자 하더라고요. 아니,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이것도 다 운명인데 자꾸 후회하는 듯한 말을 하니 그게 제겐 더 큰 스트레스더라고요. 제가 그만하라고 하면 그냥 혼잣말인데 뭐가 문제냐고 하고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은 모자였어요. 임신 8개월째. 결국 조산 위염으로 급하게 입원하게 됐어요. 의사가 지금 상태로는 언제든 분만할 수 있으니 보호자가 항상 병원에 대기해야 합니다. 라고 신신당부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결국 내 말 맞지? 병원비만 잔뜩 나오겠네. 집에서도 충분히 쉴 수 있는데 괜히 호들갑 떨지 마라. 라며 바로 집으로 가버리셨어요. 애 아빠는 돈 벌어야 하니까 일하게 놔둬라. 가게 하루 놀리면 손해가 얼만데. 어머니, 그래도 출산할 땐 남편이 옆에 있어야 해요. 출산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나도 혼자서 아들 낳았어. 네 시아버진 논에 계셨고. 결국 진통이 시작됐을 때도 전 혼자였어요. 새벽 3시에 갑자기 배가 규칙적으로 아프기 시작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간호사가 달려와서 보호자 연락 안 하세요? 곧 수술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라고 물었죠. 당시 제 보호자로 시어머니가 등록돼 있어서 어머니한테 연락이 갔거든요. 시어머니께 전화 좀 해주세요. 남편 좀 보내달라고요. 제발요. 간호사가 전화했는데 돌아온 대답이 기가 막혔어요. 시어머니는 애아빠 내일 아침에 중요한 거래처 만나야 하니까 절대 깨우지 마라. 애 낳는 건 여자 일이지 남자가 뭘 도와. 내가 아침에 가겠다. 라고 하시며 결국 남편한테 연락하지 않았대요. 믿기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사모님, 혼자서 수술실 들어가시기엔 너무 힘드실 텐데 친정 부모님이라도 멀리 계셔서 괜찮아요. 혼자라도 나을게요. 수술실로 이동하는 침대에 누워있는데 참 그때 그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옆 수술실로 가는 다른 산모는 남편이 손 꼭 잡아주고 여보 힘내 내가 있잖아 하면서 응원해 주는데 전 정말 혼자였어요. 천장에 형광등 불빛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지만 참았어요. 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해. 혼자라도 해낼 수 있어. 우선 낳고 슬퍼하자. 다행히 수술은 잘 됐고 세 아이 모두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신기하게도 모두 아들이었죠. 첫째는 2.5kg, 둘째는 2.3kg, 셋째는 2.4kg. 보통 아이들보단 훨씬 적게 나가는 편이었지만 그래도 새쌍둥이 치고는 모두 정상 체중이었어요. 간호사들이 와, 아들 새쌍둥이라니 대단하세요, 산모님. 가족들이 엄청 좋아하시겠어요? 라고 했지만 그 말에 정말이지 씁쓸했죠. 아니 오히려 다가올 시어머니 반응이 무서웠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면 오기로 했던 시어머니는 오시지 않았고 저녁이 되어서야 터덜터덜 걸으며 병원에 오셨어요. 남편도 그제야 따라왔고요.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아이들을 보시더니 시어머니의 첫마디가 이거였어요. 다 똑같이 생겼네. 누가 누군지 어떻게 구분해? 나중에 바뀌면 어쩔 거야? 어머니, 그래도 손자들인데.
다 구분하니까 걱정 마세요. 손자? 한 번에 때려 넣은 게 정상적인 손자야? 걔도 한 번에 여러 마리 낳으면 약한 놈은 죽던데. 병원비 대체 얼마나 나왔어? 기운도 없고 대답하고 싶지 않아 그냥 고개를 돌려버렸죠. 그러자 남편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미안해. 어머니가 연락 안 주셔서 몰랐어. 수술한 줄도 몰랐다니까. 몰랐다고? 그래. 당신은 원래 내가 입원한 이후부터 제대로 찾아온 적 없으니까. 한 번도 궁금하지 않았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은 못한 거야? 가게가 바빠서 어머니가 다 알아서 잘하신다고 해서. 괜찮지? 괜찮아 보여? 당신은 정말 답이 없다. 어머니랑 똑같은 사람이야. 미안해. 난 어머니 말씀만 듣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평생 어머니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와 아이들보다 어머니가 먼저인 사람이구나. 이 사람과 평생 함께할 수 있을까? 그 뒤로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부터가 진짜 지옥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아이들이 울 때마다 짜증을 내셨어요. 아이고 시끄러 죽겠네. 왜 이렇게 맨날 우는 거야? 하나도 아니고 셋이 돌아가면서 울으더니 귀가 먹먹하잖아. 어머니, 신생아는 원래 많이 울어요. 배고프거나 기저귀가 젖거나 이유도 다양하고요. 어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놈만 낳았어야지. 셋이 돌아가면서 오니까 이게 무슨 집이야? 지옥이지. 밤새 아이들 돌보느라 한숨도 못 자는데 새벽 2시에 첫째가 울고 3시에 둘째가 울고 4시에 셋째가 우는 시기였어요. 겨우 재워놓으면 다시 첫째가 깨고 정말 미칠 것 같았죠. 근데 시어머니는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 라며 방문을 쾅쾅 닫으셨어요. 그 소리에 아이들이 놀라서 더 울고요.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좀 조용히 좀 시켜! 나이든 내가 잠을 못 자면 어떻게 살아! 그 와중에 남편은 어머니가 예민하시니까 애들 좀 조용히 시켜 라고만 했어요. 제대로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말이에요. 어떻게 신생아를 조용히 시켜? 전 그럼 당신이 와서 도와주기라도 해. 나도 내일 일 나가야 하는데 어머니 화내시면 안 되잖아. 어머니 화내시는 것만 중요해? 지금 내 꼴은 안 보이고? 그렇게 매일 다툼이 일어나고 고성이 오가는 게 일상이 됐어요. 어느덧 아이들 돌이 가까워 오면서 애들이 기어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정말 더 큰 전쟁이었어요. 첫째는 부엌으로, 둘째는 화장실로, 셋째는 대문으로 동시에 기어가는 거예요. 하나 쫓아가면 둘이 사고치고 둘 붙잡으면 하나가 없어지고. 시어머닌 네가 제대로 못 키우니까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 라며 매일 트집만 잡으셨어요. 아이를 그렇게 원하셨으면서 고작 새쌍둥이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어떻게 이렇게 푸대접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다 잠든 후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아들 셋을 낳았는데도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말한 미신은 그저 미신일 뿐이에요. 다 사기라고요. 제 말을 듣던 시어머니는 뜨개질하던 걸 내던지며 벌떡 일어나 소리치셨어요. 네가 우리 집안에 불행을 가져왔어. 한 번에 셋이나 낳는 게 정상이야? 이게 복이야? 재앙이지. 남들은 다 축하한다고 하는데 왜 어머니만 저한테 이러시냐고요. 그리고 이미 낳은 걸 저더러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재앙을 만드는 건 어머님이란 생각 못하세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간 하고 싶던 말을 쏟아내니 속이 시원하면서도 정말 서럽더라고요. 그럼 지금 내가 재앙을 만들고 있단 거냐? 그게 네 본심이었지? 그래, 너 같은 년이 무슨 복이 있다고 한 번에 셋씩이나 낳겠냐? 이건 분명 안 좋은 징조야. 우리 집안 망하게 생겼어.
잘못 굴러온 돌 하나 때문에. 어머니가 손자보고 싶다고 해서 결혼한 거고 원하는 대로 손주를 낳은 것뿐이에요. 어머님 입맛대로 아이를 낳을 순 없는 거라고요. 제가 항변하자 시어머니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더 크게 화를 내셨어요. 말 대답까지 하니? 내가 원한 건 정상적인 손자지 이런 괴물들이 아니야. 괴물이란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아이들을 괴물이라고 하다니. 남편을 봤는데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이젠 말리지도 않고 자기도 힘들다는 것처럼 얼굴을 감싸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기가 차더군요. 여보,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 아이들이 괴물이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놀라셔서 그러시는 거야. 놀란 게 벌써 1년이 넘었는데도 이 반응이 지금 정상이라는 거야? 그날 밤부터 시어머니와 저는 매일같이 싸웠어요. 이대로 참으면 제가 엄마로서 자격을 잃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애들 울음소리 때문에 못 살겠다 라고 하면 저도 어머니 목소리가 더 시끄러워요 라며 싸우고, 점심때는 분유값 기저귀값이 얼마나 드는데 라고 하면 저도 돈이 그렇게 아까우면 어머님이 식사량을 줄이시라고요 라고 싸웠죠. 그리고 저녁에는 이 집안 망하게 생겼다 라고 하면 이미 망한 집안이에요 라며 저도 똑같이 저주 같은 말을 했죠. 제가 대들자 분이 안 풀리시는지 어느 날은 정말 끔찍한 말씀까지 하셨어요. 차라리 큰 놈 하나만 우리가 키우고 나머진 보육원에라도 내보내버려. 아무리 봐도 셋은 너무 많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자식을 어떻게 보육원에 보내요? 그럼 둘은 네가 데리고 나가든지 해. 하나면 충분한데 왜 셋씩이나... 그 말을 듣고 전 결심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아이들은 제가 지켜야겠다고.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와 크게 싸웠어요. 거의 몸싸움 직전까지요. 내 새끼들 건드리면 정말 가만 안 둘 거예요? 뭐? 네가 감히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이 집은 내 집이야. 대들든 말든 내 아이들은 내가 지킬 거예요. 어머니한테 맡길 수 없어요. 그래, 그럼 네가 다 데리고 나가.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남편이 중간에서 말리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했어요. 넌 조용히 있어. 인연이 우리 집안 완전히 망치기 전에 내보내야 해. 저 불길한 것들과 함께. 그날 밤 남편은 남은 일을 해야 한다며 도망치듯 가게로 가버렸어요. 저는 아이들 옆에서 밤새 울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도 가족인데 이해하려 해도 할 수 없으니 이젠 포기하자. 근데 다음날 새벽 5시 시어머니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셨어요. 짐 싸! 그리고 큰애만 놔두고 나머지 둘은 데리고 당장 나가라. 뭐라고요? 나가라고요? 지금 저희 쫓아내시는 거예요? 싫으면 셋 다 데리고 꺼져. 당장 선택해. 하나 두고 갈래? 다 데리고 갈래? 우린 네 짐을 덜어주는 거다. 애 아빠도 이 사실 알아요? 어머니가 자기 아내랑 새끼를 쫓아내란다는 거? 안다. 아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그러니 어서 나가. 전 새 아이를 번갈아 보며 결심했어요. 이 집에선 더는 살 수 없다고. 남편도 없는 새벽, 저는 서둘러 짐을 쌌죠. 기저귀 한 봉지, 분유 몇 통, 옷까지 몇 개만 대충 챙겨 큰 포대기에 아이들을 하나씩 둘둘 감쌌죠. 첫째를 등에 업고 둘째와 셋째를 양팔에 하나씩 꼭 안았어요.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시어머니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시는 이 문턱 넘어오지 마라. 너와 그 불길한 것들은 우리 집안과 이제 남남이야. 네, 다신 안 올게요. 어머니도 저희 다신 찾지 마세요. 그렇게 새벽 공기를 가르며 걸었어요.
봄이었지만 새벽 공긴 차가웠고 아이들이 추울까봐 제 옷을 벗어 덮어주며 걸었죠. 역까지 1시간을 걸으면서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우리를 붙잡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첫 기차를 타고 큰언니가 사는 도시로 갔어요. 언니 집 초인종을 누르니 언니가 잠옷 차림으로 나왔다가 깜짝 놀랐죠. 막내야, 이 새벽엔 웬일이야? 애들이랑... 어머, 왜 그래? 왜 울어? 언니, 나 쫓겨났어. 시어머니가 우리 쫓아냈어. 말을 잇지 못하고 그만 주저앉아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을 다 털어놨죠. 언니는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언니가 있잖아. 우리가 도와줄게. 그 못돼먹은 시어머니, 어떻게 갓난애기들이랑 며느리한테 그럴 수가 있어? 상종 못할 집안이니 오히려 나온 게 잘 됐어. 언니 집에서 지내면서도 매일이 고통이었어요. 남편이 연락이라도 올 줄 알았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죠. 나중에 같은 동네에서 살던 다른 친척을 통해 들었는데 제가 떠나고 나서 시어머니가 오히려 잘 됐다고 불길한 년이랑 재수없는 것들 나가서 속 시원하다 진작에 일했어야 했다며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다더군요. 배신감과 분노로 잠을 못 잤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정말 새쌍둥이가 불길한 걸까? 아이들한테 미안해서 어떡하지? 자책할 일이 아닌데도 마음이 너무 힘들고 불안해서 자책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새벽에 아이들이 나란히 누워 서로 손잡고 자는 걸 보면 마음이 찢어지면서도 다시 힘이 났어요. 너희는 내 전부야. 엄마가 어떻게든 잘 키울게. 꼭 행복하게 해줄게. 그 지옥에서 나온 걸 절대 후회하지 않아, 난. 이후로 제가 육아 때문에 일을 못하자 언니들과 친정 부모님이 생활비를 대주셨어요. 아버지는 그놈의 집안 내가 가서 쑥대밭으로 만들어 혼내주고 싶다! 라고 화내셨고 어머니는 우리 막내 고생시키는 놈들 천벌받을 거야! 라며 우셨죠. 언니들도 걱정하지 마, 우리가 있잖아! 라며 위로해줬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가족들 도움만 받고 살 순 없잖아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큰 이후에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봉제 부업을 시작했어요. 언니가 미싱을 구해줘서 아이들 재워놓고 밤새 옷을 만들었죠. 처음엔 서툴러서 실밥도 많이 뜯기고 손가락에 바늘이 찔려 피가 나기도 했어요. 한 벌, 두 벌 만들 줄 알게 되면서 나중에는 밤을 새워 만들 정도로 전념했죠. 크지 않은 돈이었지만 그래도 제 손으로 번 돈이어서 뿌듯했죠. 그래도 예전엔 은행에서 일할 정도로 어엿한 직장인이었던 저인데 아이들 셋을 키우며 집에서 일하는 제 모습이 어찌나 초라하게 느껴지던지요. 마음이 참 힘든 때였어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어느덧 아이들이 서로 놀면서 시간을 보낼 줄 알게 되자 작은 언니가 우리가 애들 봐줄 테니까 나가서 일해봐 라고 했죠. 그래서 전 곧장 동네 식당에 취직해서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설거지하고 주말엔 김치 공장에서 김치 포장하는 일도 했어요. 손은 항상 빨갛게 부어 있었고 허리는 늘 아팠지만 참았어요. 얘들아, 걱정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우리 꼭 잘 살 수 있어. 너희만 건강하게 자라주면 돼. 매일 밤 거울 보며 그 말을 되뇌었어요. 20년 가까이 그렇게 살았죠. 아이들도 엄마의 고생을 보며 일찍 철이 들었어요. 형제끼리 절대 싸우지 않았고 서로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며 의좋게 자랐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눈물 날 정도로 고맙던 가족들의 정도, 가난했지만 우리 넷이 똘똘 뭉쳐 세상과 싸웠던 그 시절도 가끔 그리워요. 세월이 훌쩍 흘러 아이들이 모두 성인이 됐어요. 아이들 자랑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첫째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시청에서 일하고 있어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일이고 아이도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죠. 저에겐 제일 듬직한 아들이에요. 엄마,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라고 늘 말해주는 아이거든요. 둘째는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워서 작은 카센터를 운영해요. 손재주가 좋아서 어릴 때부터 뭐든 뚝딱 고쳤거든요. 지금은 단골 손님이 많아 나름대로 바쁘게 지내고 있죠. 엄마 차는 평생 무료야! 라며 웃는 모습을 보면 참 대견해요. 그리고 셋째는 공부를 제일 잘했어요. 가난한 형편에도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를 갔는데 거기서도 장학금 받으며 다녔어요. 정말 돈 많이 드는 과정이었는데 동갑이지만 그래도 형인 걸 티내고 싶었던 건지 다른 형들이 막내가 우리 집 희망이야 라며 뒷바라지를 도와줬어요. 형제 애가 바로 그런 건가 봐요. 막내도 인턴, 레지던트 과정 거치면서 갖은 고생 다 했지만 그래도 믿어주는 가족들이 있어 끝까지 해냈죠. 지금은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의사가 됐어요. 셋째가 의사 되던 날 우리 넷이 모여서 펑펑 울었어요. 엄마, 이제 고생 끝이야. 우리가 엄마 호강시켜줄게. 라며 아이들이 절 안아줬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정말 다 컸구나. 그간의 고생과 노력이 정말 보람이 있다. 이렇게 어엿한 어른이 되다니 싶었죠. 그 이후엔 각자 결혼도 했어요. 다들 결혼을 좀 일찍 한 편이거든요. 며느리들도 다 착하고 저를 잘 따라요. 명절마다 어머니 저희가 있잖아요. 편하게 계세요. 라고 말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어린 손주들도 여럿 생겨서 이젠 어느덧 진짜 대가족이 됐죠.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우체통을 보니 낯선 편지 한 통이 들어있더라고요. 보낸 사람 이름을 보니 시어머니였어요. 30년 만에 온 편지였죠. 제 주소를 어떻게 알고 보낸 건진 모르겠는데 아마 최근에 제 주소를 알아낸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려서 한참을 들고만 있다가 겨우 열어봤죠. 며느리에게 내가 큰 잘못을 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용서받기 어렵겠지만 죽기 전에 한 번은 사과하고 싶었다. 새쌍둥이 손자들이 잘 자랐다는 소문 들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닫는다. 부디 한 번만 만나줄 수 없겠니? 편지를 읽고 나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분노와 서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근데 더 화가 났던 건 편지가 온 다음 주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러다 며칠 후 갑자기 시댁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옛 시숙이었죠. 결혼 당시에도 대면대면한 사이였는데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다시 찾아오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느닷없이 집 앞에 나타나 제게 이렇게 말했죠. 재수씨 오랜만이네요. 네, 오랜만이네요. 아주버님. 무슨 일이세요? 다른 게 아니라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세요. 암이래요. 우리도 형편이 어려워서 조카들 잘 됐다면서요. 그럼 형편 많이 나아졌을 것 같아서. 그때 깨달았어요. 편지는 미끼였구나. 우리가 잘 지낸다는 소식을 듣고선 그 콩꽃물 받아먹으려고 감정에 호소한 편지를 보낸 거구나. 그거로 안 되니까 다른 가족들을 동원한 거구나.
의도를 아니까 소름이 끼쳤어요. 30년 전에 절 쫓아낼 땐 다들 어디 계셨어요? 제 물음에 시숙이 뻔뻔한 얼굴로 말했어요. 아이, 그땐 어머니가 좀 심하셨지. 하지만 가족이잖아요. 피는 못 속여요. 가족? 저와 제 아이들을 괴물 취급하고 쫓아낸 게 가족이에요? 아이, 재수씨, 과거는 과거예요. 사람은 살리고 봐야지 않겠어요? 조카들이 여유가 되면 할머니 병원비 정도는. 나가세요. 난 죽으라고 떠밀어 놓고 사람은 살리고 봐야 하지 않겠냐고요? 당장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그러자 시숙이 버럭 화를 냈어요. 본 모습을 보인 거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우리 엄마가 죽어가는데? 그 어머니가 저랑 제 아이들 버릴 땐 눈 하나 깜짝 안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왜 찾아요? 스스로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죽든 말든 제가 무슨 상관인데요? 그리고는 저는 정말 경찰을 불렀고 그제야 시숙은 곧장 나갔어요. 정말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그들이 떠나고 나서 아들들에게 전화했어요. 혹시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준비를 해둬야 할 것 같았거든요. 제 말에 첫째가 엄마, 우리가 가서 정리할게 라고 했지만 그건 확신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다 큰언니 만나러 가던 날이었어요. 우연히 예전에 시댁 근처를 지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제 팔을 붙잡더라고요. 혹시 승연씨? 돌아보니 예전에 시댁 동네에 살던 김씨 아주머니였어요. 30년 전 절 그나마 동정적으로 봐주고 도움을 주던 몇 안 되는 사람이었죠. 어머, 김씨 아주머니. 정말 승연씨가 맞네. 세상에 이렇게 만나다니. 여긴 어쩐 일로 왔어요? 일이 있어서 우연히 들른 거예요. 그간 잘 지내셨어요? 제가 밝게 인사하자 김씨 아주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때 그 일 정말 속상했어요. 동네 사람들 다 시어머니가 너무했다, 노망났다 수군거렸는데 겉으로는 아무도 말 못했죠. 건드리면 워낙 더 난리칠 거라니까. 그랬군요. 새쌍둥이 아들들 잘 있어요? 다들 걱정했는데. 네, 잘 컸어요. 다들 자기 일도 하고 결혼도 해서 아이도 낳았어요. 김씨 아주머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세상에, 혼자서 그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셨다니 대단하세요. 그리고 아주머니가 주위를 살피더니 저에게 작게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요즘 인생 잘못 살았다면서 후회한다고 떠들고 다닌대요. 동네 사람들한테 며느리 잘못 쫓아냈다고 복을 제 발로 찼다고. 근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겠어요? 뻔뻔해도 그렇게 뻔뻔할 수가. 그러게요. 그리고 남편분 가게 망하고 나서 완전히 폐인된 건 아세요? 술만 먹고 아픈 어머니한테 기대 살고 동네 사람들이 다 욕해요. 처자식 버림 벌 받는다고. 그 말을 듣고 씁쓸했어요. 복수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들이 스스로 무너진 거였죠. 그 이야기를 듣고 몇 달 후였어요. 집에 왔는데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더라고요. 해가 져서 잘 안 보였는데 가까이 가니까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30년 만에 본 남편이었어요. 머리가 하얗게 새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죠. 예전에 그 반듯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김씨 아주머니가 말했던 바로 그 페인 그 자체였죠. 차례대로 집을 찾아오네. 저번에 아주버님 찾아오고 어머님이 편지까지 보내더니 왜 이렇게 귀찮게 해? 내가 알려준 거야. 당신 찾으려고 안 해본 일이 없어. 막상 찾고 나니 겁이 나서 못 왔고. 형이랑 어머니가 귀찮게 한 건 미안해.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한겨울도 아닌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여보, 아니, 당신한테 부탁하고 싶어서 왔어. 어머니가 암이야.
수술비가 몇 천만 원이나 된대. 내가 지금 형편이 안 좋아서 제발 좀 도와줘. 지금 와서 무슨 말이야? 가게가 망하고 나서 지금은 일용직 막노동으로 겨우 먹고 살아. 내 힘으로는 어머니 병원비 감당하기가 도저히. 그 순간 온갖 감정이 밀려왔어요. 분노, 서러움, 허탈함.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쌍하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애들이 잘 됐다며. 다 자기들 밥벌이는 충분히 할 테니 조금만 힘 모으면 돈 금방 마련할 수 있을 거야. 제발 어머니 좀 살려줘. 나도 잘못했어. 그때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이 30년 만이라니 웃음이 나왔어요. 쓴 웃음이었죠. 뻔뻔해도 유분수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아니,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잖아. 당신은 한 번도 날 지켜준 적 없어. 늘 등신처럼 어머니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느라 날 봐준 적 없잖아. 사과할 필요 없으니까 나가. 내가 집에서 쫓겨나던 날 이후로 한 번도 연락 없다가 이제와 이러는 모습 본 거 구역질 나니까. 제가 악을 쓰며 소리치자 남편은 힘없이 나갔죠. 그 모습을 보니 묵은 감정이 내려가면서도 눈물이 나더군요. 그날 저녁 아들 셋을 불러 모았어요.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온 거죠. 식탁에 둘러앉아 그동안 숨겼던 이야기를 다 털어놨어요. 너희한텐 아빠가 있었어. 그리고 할머니도. 하지만 너희가 태어났을 때,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우릴 버렸어. 아이들 표정이 굳어졌어요. 첫째가 먼저 물었죠. 왜 버렸어? 할머니가 새쌍둥이는 불길하다고, 집안 망한다고 쫓아냈어. 아빠는 할머니 편 들었고 한 번도 날 찾지 않았지. 둘째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뭘 원해? 할머니가 암이래. 수술비 달래. 셋째가 한숨을 쉬었어요. 참 염치도 없지. 그걸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저는 차분히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결정해. 엄만 너희 뜻 따를게. 세 아들이 서로를 봤어요. 그리고 첫째가 말했죠. 우선 가보자. 우리가 어떻게 컸는지 보여주러. 다음날 우리 넷은 시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으로 갔어요. 지방에 있는 작은 병원이었는데 시설이 낡고 분위기가 어두웠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누워 계셨어요. 그 옆에는 남편이 있었죠. 시어머니는 30년 전 그 오만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작고 여린 노인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어머, 이게 무슨... 시어머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세 아들이 나란히 서 있는 걸 보고 말을 잇지 못하셨죠. 안녕하세요. 첫째가 먼저 인사했어요. 둘째와 셋째도 고개를 살짝 숙였죠.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을 뻗으며 말했어요. 너희가 우리 손자들이구나. 남편이 옆에서 얘들아, 아빠야. 할머니가 많이 아프셔. 그간 손자들을 엄청 찾았는데 라고 했지만 아들들은 무표정했죠. 손자라고 부르지 마세요. 첫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희는 할머니도 아버지도 없이 자랐습니다. 어머니 혼자 저희 셋을 키우셨어요. 둘째가 이어서 말했죠.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갖은 애를 쓰며 살아오셨어요. 그쪽들이 버린 우리를 키우려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그때 내가 미쳤었어. 용서해다오. 용서요? 저희를 괴물이라고 하셨다면서요. 불길하다고 쫓아내셨고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아빠가 잘못했다. 너희가 엄마를 지켜주지 못해서. 이제 와서 그런 말씀 마세요. 30년이나 지났잖아요. 너무 늦었어요. 다신 엄마 찾아오지 마세요. 그땐 남보다 못할 사이가 될 겁니다. 아들들이 경고를 하고 나가려고 하자 제가 말했어요. 잠깐, 나 혼자 얘기 좀 하고 갈게.
아들들이 먼저 나가고 병실은 저와 시어머니, 남편만 남았어요. 어머니, 30년 전 그날 기억하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번에 많은 영혼이 내려오면 집안 망한다고 하셨죠. 어머니 말씀 맞았네요. 무슨... 저희가 떠나고 나서 남편 가게 망했잖아요. 어머니도 이렇게 되셨고. 반면에 저희는 어떤가요? 제가 불길하다던 그 아이들과 함께 있었는데도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정말 그쪽 집안이 망한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그토록 원하던 손자들이었는데 어머니가 먼저 버리셨죠. 어머니가 버린 그 괴물들이 어엿하게 커서 엄마를 이렇게 아끼는 멋진 어른이 됐어요.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요. 어머니가 저와 제 아이들에게 준 상처는 이렇게 갚는 걸로 할게요. 남편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더군요. 당신도 마찬가지야. 아내와 자식을 버린 남자가 무슨 아버지야?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아이들한테도 연락하지 마. 여보, 그렇게 부르지 마. 우린 30년 전에 끝났어.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작성해. 긴 별거는 이제 끝내야지. 병실을 나오려는데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에미야, 제발! 전 돌아보지 않고 말했죠. 이게 제 복수예요. 어머니가 놓친 보물이 얼마나 값진지 평생 후회하면서 사세요. 병원을 나와 아들들과 함께 걸었어요. 첫째가 제 손을 잡았죠. 엄마 괜찮아? 오히려 시원해. 둘째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좀 세게 나갔나? 아니야, 딱 적당했어. 셋째가 말했죠. 사실 엄마 마음이 걱정됐어. 괜히 마음의 짐을 남기는 걸까봐. 아니야, 너흰 충분히 잘했어. 그게 뭐든 나에겐 늘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아이들이야. 그날 이후로 1년이 지났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어떻게 됐는진 모르겠어요. 한 번쯤 소식이 궁금해서 수소문해 봤더니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갔고 남편은 여전히 막노동하며 근근히 산다고 하더군요. 아마 모자가 쓸쓸한 말년을 보내고 있겠죠. 아주 가끔 내가 너무 모질게 대했나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는데 말이죠. 그럴 때마다 아들들이 와서 위로해줘요. 엄마, 그 사람들이 먼저 우리를 버렸어. 엄만 잘못한 거 없어. 맞아, 우리가 잘 사는 게 최고의 복수야. 엄마가 우리 지켜준 것처럼 이젠 우리가 엄마 지킬게. 그 이후로 아이들은 더더욱 자기 일을 확장해갔고 각자의 가정을 잘 꾸리고 있어요.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이면 집이 북적북적해요. 어린 손주들이 귀여운 얼굴로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가 최고야. 라고 할 때면 정말 행복해요. 이 모습을 보려고 내가 여태껏 버텨낸 거구나 싶을 정도로요. 이제 30년 전 그날의 상처는 많이 아물었어요. 아니, 오히려 그 일이 있었기에 더 강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댁은 우릴 버렸지만 덕분에 전 제 힘으로 아이들을 키웠고 아이들은 더 단단하게 자랐으니까요.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 저는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제가 지켜낸 새 아들과 함께요.